큰일입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백악관 전략회의에서 회의장을 울리던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방위비만 더 들어간다. 누군가 그렇게 단정지었고 그 말은 곧장 공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동아시아의 군사 전략을 다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마치 종이장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한국은 우리가 이토록 쉽게 넘길 수 있는 나라였던가? 익숙하게 다뤄왔던 지도 위의 반도, 그 조각의 진짜 가치를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버트 켈리입니다. 미국 보스턴 전략안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과거에는 미 해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전략분석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5년 가까이 제가 다뤄온 모든 정보와 지도, 데이터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복잡한 교차로에 놓인 땅 한국이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이름의 반도는 항상 지정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가볍게 여긴 적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진 만큼 무뎌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익숙함은 곧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익계산서 위에 동맹국들을 하나씩 올려놓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 더 이상 공짜 안보는 없다. 이 말은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FTA 재검토 등 구체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최전방 동맹으로 존재해왔지만 그 존재 자체가 협상의 카드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정책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그저 값싼 용병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내 앞에 펼쳐졌고 나는 미군 기지 위치, 군수보급 라인, 정보 수집 네트워크, 그리고 연합훈련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깊어질수록 내 가슴 안에 쌓였던 의심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결코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미국이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를 관리하고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며 러시아의 동진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그 진가를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를 위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 전체 작전 구조 속에서 태평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한국 내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몇 시간 내에 중국 심장부까지 작전이 가능하고 해병대는 일본과 연계해 동시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정보기관은 북한의 움직임뿐 아니라 러시아 동부, 심지어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놓인 주한미군은 단지 하나의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구조적 지점이었습니다. 나는 한 장의 지도 위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양팔이 잘려나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여다본 건 경제였습니다. 처음엔 수출입 수치와 무역량, GDP를 단순 비교하는 수준이었지만 곧 기술 공급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 부품과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기술들이 없으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심지어 군수산업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머릿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공급망의 끝단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술 우위의 뿌리 중 일부가 사실은 서울과 수원, 대전, 울산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반도체. 그 작은 칩 하나가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새삼 체감했습니다.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설계부터 제조, 공급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미국의 전투기, 스마트폰, AI 서버, 심지어 핵심 무기 체계마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관계를 절대 끊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놓는 순간 미국의 기술 패권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기술적 의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미국, 자립하는 미국을 원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핵심 산업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이 없으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부터 F-35의 핵심 전자 장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고, 백악관 참모들은 조용히 삼성과 SK의 이름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어느 순간 한국을 카드로 쓰려는 태도에서 점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경제 다음은 외교였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총칼이나 수출품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외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입니다. 한국은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면서도 중국과는 거대한 무역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와도 적대하지 않으며 일본과는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복잡한 외교 지도 속에서 한국은 외줄타기를 하듯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민족, 지정학, 문화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진 외교 감각이었고, 그런 감각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노련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런 외교적 노련함은 미국에게도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있었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덜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도 한반도라는 완충지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이 고질적 문제를 한국은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우리도 충분히 단독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 없는 한반도 전략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서울은 가장 먼저 반응했고 그 정보는 가장 빠르게 워싱턴으로 전달됐습니다. 단순한 외교 채널이 아니라 심장과 심장이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모든 전략적 요소 위에 놓여있던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 중 일부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패션, 음식 문화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체 그런 것이 외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수치와 사례들을 들여다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감정을 움직이는 소프트 파워의 결정체였고 그 파장은 정치적 영향력마저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도 이제는 총칼보다 브랜드와 이미지가 더 큰 무기가 되는 시대.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을 미국이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는 결국 마음을 얻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백악관 전략 회의실이 아닌 서울 강남의 거리에서, 그리고 한적한 독서실과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 나라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치열함이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 사회가 배움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까지 정렬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육은 이들에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생존이며 꿈이며 미래였습니다. 새벽에 책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 70대가 스마트폰을 배우는 노인, 거리의 포스터마다 학습이 중심이 된 사회.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산업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배우는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수많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은 숫자와 그래프가 결코 담아내지 못하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원가의 불이 밤 11시가 넘어도 꺼지지 않고 학생들은 피곤한 얼굴로 교복 차림을 한 채 문제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며 편안함 속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누려왔지만 이들은 단 하루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진짜 원천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국민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과 한글의 가능성이었고 저는 단순히 흥미 위주로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접한 세종대왕의 철학과 한글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설계가 어우러진 언어공학적 완성체였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모듈식 결합이 가능한 조합 방식까지. 이 얼마나 놀라운 디자인입니까? 15세기 문자조차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저는 그 이름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인물의 정신이 600년이 지나서도 이토록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배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글자, 지식의 대중화를 꿈꾸며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지식을 나눠주고자 했다는 이 사실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도 닿아 있었지만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 철학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배우고 노력하고 성장합니다. 교육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 이 나라의 진짜 국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이 나라는 자신을 다시 발명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엔 분단이라는 현실이 버티고 있는 이 작은 땅에서 과연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기술이나 자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일어서는 사람들. 저는 한국을 보면 볼수록 불가능을 버텨낸 집단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중심은 종종 중국이나 일본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인구, 규모, 군사력, 경제력 그 모든 면에서 중국은 압도적이고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지만 압축된 힘, 단단하게 조직된 역동성,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차별점이었습니다. 규모로는 작지만 집중력으로는 누구보다 강했고 속도로는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나라.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은 크기가 아니라 기민함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긴축을 시작하고 기술 변화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적응하며 전 세계가 멈춰도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강대국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과거 20세기를 이끌었다면 21세기는 한국 같은 나라가 중심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기술과 문화의 시대,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정신적 영향력이 국가의 무기가 되는 이 시대에서 한국은 이미 여러 강대국을 제치고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은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 자신을 돌아보는 문화, 타인을 이해하려는 언어 감각. 이 모든 것들은 외교관들의 회의에서 얻을 수 없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기준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요. 어느 날 한밤중에 서울 강남을 걷던 날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가, 늦은 시간까지 택배를 옮기는 청년들,
그리고 카페 한편에서 회의 중인 스타트업 팀까지.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고 있는 순간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피곤한 얼굴 속에 묻힌 집중력, 무심한 듯 치열한 경쟁, 그리고 조용하지만 굳건한 책임감. 그건 단순한 도시의 활기와는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백악관 회의실에서 한국을 전략적 카드라고 말했던 그 인물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는 틀렸고 나는 몰랐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분석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군사력과 무기 수치만으로는 한 나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GDP나 교역량도 그 나라의 전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 국민의 집단의지가 국가를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의 힘은 도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인류가 존경해야 할 모델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원형 동맹국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대단히 편협한 시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거듭할수록 한국은 자국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능동형 자립국가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해낸 그 저력은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이 조용히 내보이는 이 메시지는 전략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모두 강력했습니다. 미국은 단지 한국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공동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미 수입국의 지위를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체계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미국산 무기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묘한 자부심과 동시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무기라니.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고 일관된 품질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나오는 성과였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을 평가절하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주요 고용 창출과 기술 투자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지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을 나눈다는 것은 그저 기계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어를 넘어 메이드 위드 코리어의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 전용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에 웃고 울고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든 그 해, 저는 워싱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관심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깊은 존중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곧 외교이며 외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가장 진심으로 얻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의 자리에서 유럽의 한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권력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배운 나라들은 늘 같은 얼굴들이었고 그 속에는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경제 회복의 기적이라며 감탄했지만
지금은 가치의 공유를 통해 더불어갈 수 있는 국가적 철학을 가진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작고도 강한 나라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까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낸 나라가 또 있을까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한국은 의료 인력을 파견했고 UN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며 세계 안보의 한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국제 원조나 재난 구조 활동에서도 한국의 이름은 언제나 뒤편에 조용히 있었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전하지 않았고 현수막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사람을 돕고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진짜 성숙한 나라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너무 오래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래에서 고요하게 성장해온 나라들의 목소리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분단된 나라, 외세에 시달렸던 역사,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스스로를 성장시켜온 민족.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축적하고 문화를 다듬고 자국민에게 집중하며 내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존경할 대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날, 한강변 벤치에 앉아 강물 흐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토록 깊고도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표면만 바라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을 들여 곁에 있어 보니 하나둘씩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격정적인 성공보다는 절제된 책임감을 택했습니다. 가시적 영광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외교보다 내실 있는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조용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거울입니다. 군사나 경제, 기술 이상의 것을 품고 있는 나라, 국민이 나라를 키우고 나라는 국민을 존중하는 공동체. 그것이 제가 한국을 존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의 갈등, 국제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미래형 국가의 모델입니다. 한국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지 전략의 대상, 분석의 변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고 한국에 감동했고 이제는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분석가의 시선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감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결국 한국을 놓지 못했듯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을 쉽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했고 세상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한국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이제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절대 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과 자세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